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반도체 뺏어갔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요.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트럼프에게 대만이 포기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군들의 전략 같은 걸 보면요, 브로큰 네스트, 깨진 둥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둥지를 깨버려라 라는 거는 중국이 침공에 들어오면 미국이 먼저 날아가서 TSMC 공장이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폭격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라도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의 모든 것을 미국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 정책이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엄청 강화할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엄청 강화할 텐데, 그게 이제 양안 관계라고 생각하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양안 관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말하는데요, 대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반도체 뺏어갔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요. 대만 GDP의 10%까지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볼턴은요, 트럼프에게 대만이 포기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만을 말할 때 자신의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죠. 그 큰 책상을 가르치면서 이게 중국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성펜을 놓고 이게 대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대만은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꼭 지켜준다. 대만이 뭐다. 대만이 동맹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무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대만을 칩으로 생각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칩,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필요한 게 대만 독립이다. 그러면 대만 독립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지원할 리가 없죠. 그냥 무조건 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만이란 존엄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해서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도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사실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기 때 처음 만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말이 지나고 한 3일 후에 바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든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는 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인데요.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는 걸로는 세계 최대의 민족입니다. 수천만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쿠르드족이요, 그 옛날에 시리아에서요, IS랑 싸우면서 10,0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거 미국을 대신해서 싸운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 쿠르드족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쿠르드족 전사들한테 감사하다는 걸 트윗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미군이요, 쿠르드족과 함께 있다가 그 주변의 기지를 빼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하죠. 우리가 해외 분쟁에 개입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말하면서 그냥 미군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살판이 난 거죠. 터키는 쿠르드의 앙숙이거든요. 터키는 늘 쿠르드족이 독립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터키가요, 쿠르드족 지역에 들어가서 사륙전을 벌입니다. 이거는 뭐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쿠르드족 전사들이 뭐 잘했다, 너무나 당신들에게 고맙다라는 트윗을 할 때까지만 해도 쿠르드 사람들은 전혀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냉정한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확 변한 게 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과 대만은 체급이 다르고요.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중국이 태평양 바다로 바로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도 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모든 것을 걸고 대만을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만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벌였거든요. 그때 하나의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좀 우리랑 다른 게요. 그 미군 장성들이 청문회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요. 대만의 자국 수호 의지가 어떠냐는 겁니다. 한국과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요. 한국은 자국 수호 의지가 강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는 그게 좀 떨어지고 그게 가장 문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 대만은 사실 대만도 너무 평화에 취해 있었던 거죠. 대만 군복무 기간을 4개월까지 줄였다가요. 사실 중국의 침공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한 10개월로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한국은 북한이 있는데도 미군들이 한국에 오면 보통 2년이 있는데 한국의 군복무 기간이 2년이 안 되니까요. 이제 한 18개월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만에 대해서 말할 때 미군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대만 내부에서도요. 야, 홍콩 봐라. 홍콩 저렇게 중국 들어가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뭐 들어간다고 큰 문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대만 자체의 수호 의지가 얼마 있느냐도 큰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이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젤렌스키가 처음에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모두가 망명을 권하고 할 때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두가 질 것이라고 3, 4일 안에 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밀어붙이니까 전 세계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미군 장성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 대만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이 그 의지가 낮은데도 전폭적으로 지원할까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2기 청문회에서요. 공통적으로 그 안보 관련 장관들이 말한 게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미국이 자신들의 정보망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뭐 확인한 정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기자 생활을 한 20몇 년 하면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 그리고 그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의 그 판단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 반정식이 있고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밀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 원합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의 기한이 있으면 첫 3년은 하고 싶은 게 하고 그리고 뭐 레임덕이 빠진 거나 아니면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2년쯤이 되면요. 자신들이 어떻게 역사의 이름을 남길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모택동만큼의 권력을 누린다고 하는 시진핑이고 뭐 주변에서 최근에 뭐 저 균열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고요. 그렇다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요. 더 오랫동안 남은 여생까지 죽기 전까지 권좌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만과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의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그 수많은 희생을 해서 대만을 가져갈까라고 싶지만 지도자의 머릿속, 특히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의 머릿속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뭐 역사 속으로 그렇잖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김정은도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나고 핵을 쏘면 지가 죽는 걸 아는데 핵을 쏘겠느냐라고 일반적인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제받지 않는 지도자, 모두가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너의 결정이 모두 옳다고 떠받드는 지도자의 생각은 우리 일반의 뇌와 다릅니다. 그런 점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냉전 이후에 우리가 가졌던 허위 의식이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세계는 연결됐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여지없이 깨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나라, 그다음에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를 보면 7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 중국, 북한이죠. 북한이 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물자의 통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0%에서 90%가 중국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떤가요? 유럽과 미국, 일본 당연히 지원하고요.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좀 갈라졌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요. 완벽하게 갈라진 냉전 시대와 같은 일이 다시 드러납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소련에게 우리의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준 적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련 당시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물류가 끊기고요. 이제는 공급망 자체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 아닌 중공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안 간의 전쟁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의 뭐 100년 전, 2차 대전 직후로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고, 그러면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겠죠. 양안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양안 갈등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합니다. 약간 갈등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겠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랑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대만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 대만과 중국은 아까 트럼프가 말했듯이 중국이 큰 책상과 같다면 대만은 뭐 우리에게는 사실 뭐 형광펜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 큰 노트 정도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가 중국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중국 정도인데요. 지금은 뭐 북한이 러시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안에서 전력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인 걸 당연히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갈등 상황일 때는 그런 거고요. 근데 침공하면요,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중국이 이렇게 침공하면 우리 국경부터 우린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그쪽 진영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입장에서 전력을 분산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세상이 그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 우리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갈려진 진영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게 더 명확해질 거고, 북한이 우리 국경을 끊임없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이쪽에 군대를 묶어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각적인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야 되고요. 또 방어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부터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대만이나 뭐 미국은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전략적 판단을 할지는 그 당시 지도자의 판단일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한미군은 대만을 도와주도록 움직일 겁니다. 그럴 때 중국이 또 주한미군 기지를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이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긴 한데 우리가 이런 데 말려들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방어적이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안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현재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최첨단 반도체,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패권 경쟁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안 갈등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의 잡지 같은 데 올라온 거에 그 미군들의 전략 같은 걸 보면요, 브로큰 네스트, 그러니까 깨진 둥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건데요. 둥지를 깨버려라 라는 거는 중국이 침공에 들어오면 미국이 먼저 날아가서 TSMC 공장이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폭격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하나라도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반도체의 모든 것을 미국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고요. 미국이 안 된다면 그래도 가장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반도체 공급망도 더더욱 미국 중심으로 짜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하지만요,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중국 공장을 멈춰 세우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벌써부터요,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구형 장비도 AS를 못 해주도록 만들려고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 미국이 그럴 줄 알고 구형 장비를 엄청 수입해놨어요. 엄청 수입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ASML에 더 이상 서비스 해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데가 지금 협상 중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어느 정도로 그 반도체 통제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이든 시절에 있었습니다. ASML 근처에요, 그 아인토벤 시가 있습니다. 아인토벤 시의 공과대로 유명한 아인토벤 공과대가 있는데요. 그 공과대에 약 한 25%인가 외국인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학과로 유명하고요,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그 아인토벤 공과대는 반도체 산학으로 유명한데요. 당연히 ASML이랑 협력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약 25%의 외국인이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 학생들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그 아인토벤 공과대학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데 미국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박사과정에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타협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그런 대학까지 압박할 정도로
거기에 진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안 관계, 이건 사실 양안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죠.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을 우리가 미리미리 중국 외부에 빼놓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는 사실 약간 오만전자라고 하죠. 그 사이에 좀 정체돼 있고요. 하이닉스는 사실 최고급 HBM을 만들면서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에 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요, 사실 지정학적 문제보다는 내부적 문제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국이랑 우리가 공급망에서 분리된다면 한국 반도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싼 중국 반도체들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하냐고 하면 바이든 시절입니다. 바이든 시절에 조사를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넘긴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작은 뭐 장난감 같은 전자제품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66%의 중국산 반도체가 있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반도체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냐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를 빼놓고는 어디서 어떻게 섞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싸니까 그냥 중국산 반도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빼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싼 반도체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이런 지정학적 기회나 위기만으로 이걸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13년 전에요, 페루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중남미 특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페루에 취재를 갔을 때 페루 화웨이를 갔습니다. 왜 갔느냐? 그때 중국 기업들이 중남미를 몰려들어서요, 통신 장비 시장이나 전자 장비 시장을 확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의 그 중국 법인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페루 화웨이 법인장이 와도 좋다고 해서 갔어요. 그때 갔더니 한 50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에 빌딩이 있는데 그 법인장이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법인장 사무실은 한 2평 정도 될라나? 정말 조그만 데 라꾸라꾸 침대 같은 데 놓고 먹고 자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인장이 한 34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냄새도 정말 많이 났어요. 그 사무실에. IT 기업이라고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근데 그 법인장이 그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페루 리마에서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회사다. 삼성이 일주일 걸릴 거 우리는 이틀이면 한다.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안 쓰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중국 엔지니어들을 보고 이거 정말 우리가 못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수첩에 뭐라고 적었냐면 화웨이가 1등 된다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가 있느냐? 10억 인구의 천재들이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사실 미국이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계속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건 오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만을 진짜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딥시크 이런 거에서 봤듯이 중국의 천재들이 10억 인구에서 나온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력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자칫하면 따라잡힌다. 특히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에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다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있듯이요. 우리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